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5, 6월 달에 이제 첫 시간이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강의 안내대로 5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 교재가 이한정집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교재는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때까지 계속 이제 사용할 겁니다. 이 교재와 그다음에 금요일 날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작품 분석 우리가 교과서입니다. 하고 이제 기출 그 두 개의 교재를 이제 쭉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략집은 이제 저번 달부터 계속 준 게 있죠. 요게 이제 성취효수입니다. 요걸 같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5, 60년대부터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현대 소설을 이제 오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집을 이제 같이 오늘 프린트 준 거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이 이제 같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기출 분석은 이 시간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좀 교과서 분석을 하면서 같이 이제 보고 그 문제가 작품이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떤 영역이 출제된 걸 확인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을 분석을 할 때 그 기출의 유형에 맞게끔 이제 작품을 분석하는 훈련을 이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한정집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교재에서 보면은 이제 소설입니다. 현대 소설에 1900 여러분 많은 게 40년대 작품을 조금 봅시다. 물론 저번 달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달에 했죠. 832쪽입니다. 한번 보세요. 교재 이한정집 교재 832쪽을 여러분이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설 작품은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이어서 오늘은 황순원을 합니다. 그렇죠? 황순원 작품을 하니까 황순원의 작품을 할 때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그래서 이 교재가 832쪽을 여러분이 이제 펼쳐 봅니다. 자, 832쪽에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교재 소설 현대 소설의 암흑기죠.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 교재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보라 그랬죠. 그래서 832쪽에 우리가 보면은 1940년대는 일제 이제 강점기고 그다음 해방 문학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문학이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의 작품과 더불어서 해방 이후의 작품으로 이제 이어져 있어요. 해방 이후는 대부분의 이제 성찰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 자기의 친일 행위를 성찰하는 작품이 있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바로 해방 이후에는 굉장히 혼란합니다. 굉장히 혼란해요. 그러니까 좌우익의 대립과 더불어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토지 계획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에 못지않은 많은 게 하층 계층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소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소설하면 최만식의 논이야기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황순원의 가인의 후예 같은 것입니다. 가인 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요한집처럼 많은 게 가인은 이제 여러분 성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인은 이제 가장 인류 최초로 먼저 이제 혈육을 살해하는 그러한 이제 행위를 한 사람, 동생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는 게 평범한 이제 이 인생이 바로 살인자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의 혼란한 사회 상으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의 민중들이 극도로 바로 타락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현상을 빚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잘 기억할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잘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문학은 현실 반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현실에 가치 있는 것을 언어로 형상화한 게 문학이에요. 특히 소설은 바로 현실이 바로 외부 게 세계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린트 한번 잠깐 보세요. 황순원의 작품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그 제 첫 페이지에 보면은 현대 소설의 공략법과 감상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소설 작품을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호텍스트 할 때는 제일 중요한 학습이 바로 맥락 수업입니다. 맥락 수업. 그러니까 여러분이 맥락 학습을 잘 해야 돼요. 맥락 학습을. 그러면 그 맥락 학습에 이제 세 가지가 문학 사적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점차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점층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사적 맥락이라는 것은 작품 자체를 더 많은 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작품 자체를, 우리가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작품을 읽고,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해서 작품을 읽고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렇잖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독해하는 겁니다. 독해. 작품을 이해한다는 건 독해하는 거예요. 독해.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 문학 사적 맥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학 사적 맥락. 그러면 이제 문학 사적 맥락이라는 건 우리의 독서처럼 바로 뭐예요? 그런 이제 우리가 작품이라는 거는 일종의 많은 게 글의 유형이라 그랬죠. 글의 유형. 글의 유형은 바로 뭐예요? 공통되는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담화 관습. 그처럼 문학 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작품의 담화 관습을 파악하는 겁니다. 담화 관습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학 사적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바로 뭐다? 그 문학의 갈래나 사조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조를 기억하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사조가 곧 뭐하는 게 작가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형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조가.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사조에 가입되어 있느냐, 어떤 사조를 바로 뭐다? 그렇잖아요. 속해 있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은 작가의 의도,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독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는 주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조.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설은 이제 뭐 하는 게 요소가 있죠. 그렇죠. 작품은 이제 우리가 문학 사적 맥락이라는 건 작품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한다는 것은 그 작품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는 거예요. 구성 요소별로. 그러면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로 되어 있고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소설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바로 뭐예요?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 그러면 이제 또 주제는 이제 그러면 뭘 분석해? 그러면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드러내는 형상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형상화 방법.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전 소설 같은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근대 소설 같은 거 일부에는 작가가 직접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문학이 제도론적 관점에 바로 문학의 효용성에 초점을 두고 문학 효용성 중에서 우리는 교훈적 기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대 근대로 오면서 쾌락적 기능, 심미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주제를 바로 뭐에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주제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감동을 많이 준죠. 상상력을, 즉 우리는 감수성이나 상상력을 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기억하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 구성 요소별로 뭐를 살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작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게 서사문학이고 갈등문학입니다. 그렇죠? 서사라는 것은 바로 줄거리,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사는 바로 뭐는 사건과 인물이 얽혀있는 뭐에 사건을 서사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은 바로 작품 속에서 인물과 사건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인물과 사건. 그 인물과 사건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바로 뭐예요? 인물과 사건. 그렇죠. 사건이 갈등입니다. 그죠? 그 사건, 그것이 이제 인물과 그 사건이 이루어진 배경. 이것을 이제 우리는 바로 뭐예요? 플롯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플롯. 그래서 구성은 현대소설은 플롯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플롯은 그런 세 개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짜여 있다는 거죠. 그 구성을 통해서, 그 플롯을 통해서 작가는 이제 주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주제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작품이 안고 있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회는 것은 제도적 구조입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작품마다 뭐라 그래서 시대적 상징을 나타내는 구조가 있다 그랬죠. 간섭화된 게. 그러면 40년대 그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바로 많은 게 혼란한 사회상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 50년대 가면은 전쟁, 6.25 동족 상자는 전쟁, 전후문학이라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전후문학이라는 뭐예요? 사회 상황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적 상황. 그렇죠. 문화적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바로 뭐야?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이제 문화가 형성, 물질 만능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사조는 실존주의라는 사조가 이제 그 당시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다음 그 시대에 쓰여진 작품은 대부분이 그러한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는 상호 텍스트 하는 겁니다. 다른 작품. 그러면 동시대에 또 같은 성량의 작품을 비교할 수도 있고, 다른 시대를 이제 우리는 많은 게 비교할 수도 있다는 상호 텍스트라는 것은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어떤 상황과 그다음에 수용하는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창작 당시의 사회문화 맥락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맥락이 다르면은 거기에 대한 뭐 하는 게 의미도 달라지는 겁니다. 왜? 수용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상호 텍스트라는 거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상호 텍스트 학습을 하면은 그만큼 작품을 많은 게 더 깊게, 정확하게, 풍부하게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주체적인 그러한 많은 게 관점을 확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바로 뭐가 되는, 다저 뒤에 이제 기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호 텍스트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내 자신의 바로 많은 게 문학이의 감상의 관점이나 기준을 점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런 해석 방법이 더 옳은지 좋은지 뭐나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 사고력이 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이해 감상의 그런 해석 방법을 수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 바로 수정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많은 게 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이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문제가 이제 뒤에 이제 작품에 보면 이제 출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이제 여러분 한번 잠깐 보면은 기출을 한번 보세요.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인지 하면은 그 뒤에 보면 작품이 이제 어느 문제냐면은 2013년도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1950년대 문제를 잠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디 있냐 하면은 865쪽을 한번 보세요. 865쪽에 보면은 문학 작품의 표현 방식과 효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36 기출을 보면은 종합 문제입니다. 논술 문제입니다. 가와 나를 이해하는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작품을 이해하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은 이제 이호철의 큰 산입니다. 그랬잖아요. 큰 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육사의 교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무슨 문제가 나오겠어요? 표현 방식과 효과를 물었으니까 이 두 작품이 딱 제목을 보는 순간 표현 방식은 뭐예요?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징의 효과는 뭐라고 비웠어요? 바로 많은 게 의미를 함축적으로 많은 거야. 전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할. 그는 바로 뭐예요? 문학의 성취 요소 첫 번째 있다. 이 말입니다. 모르겠으면 이제 공약부 펼쳐보세요. 2012년 바로 많은 게 공약부 문학 첫 번째 펼쳐보세요. 이게 이제 문학 여러분 많은 게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자, 113쪽에 이제 펼쳐보세요. 113쪽에 보면 첫 번째 보면은 비유, 운율, 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이 성취 요소를 학습하기 위해서 바로 많은 게 이 문제를 낸 겁니다. 배웠죠? 운율은 바로 리듬감, 음악성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비유는 바로 많은 게 대상을 보다 참신하고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많은 게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 말하면 그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지 이러면 안 됩니다. 뭐지 이러면 내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년에 하고 싶으면 뭐지 이런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많은 게 뭐지 하기 전에 찾아서 외우세요. 그러면 원래 됩니다. 알겠죠?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찾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남한테 들을 생각을 하지 말고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찾아야 원래 합격합니다. 알겠어요? 자기가. 그래서 선생님 지금 수업하는 거는 여러분이 먼저 떠올린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답을 떠올려야 됩니다. 떠올리고 내가 뱉어내면은 여러분이 떠올렸던 거하고 점검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호 텍스트 학습 아닙니까? 촌지 전략이 되겠죠. 항상 수업은 지금은 여러분이 먼저 떠올리고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여러분이 먼저 떠올리는 생각을 습성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뭘 내가 탁 던지면은 먼저 자기가 하는 게 어떤 생각이든지 떠올려야 됩니다. 어떤 답이든지. 알겠어요? 그냥 답을 기다리고 있지 말고 틀려도 좋다 이 말입니다. 틀려도. 그걸 수정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이 내가 던졌을 때 그것을 환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환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물으면 가만히 있다가 내가 답 말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은 평생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럼 남 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진짜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뒷차를 타니까. 그렇죠. 뒷차를 타니까. 그 가만히 있다가 답을 던져줘야 그때 이해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범답이 나오고 해설서가 나와야 그때서 이해하니까. 그럼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이죠. 그렇잖아요.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이다. 그러니까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으니까 무조건 떠올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많은 게 자꾸 부딪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힘이. 이해됐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비유와 상징과 운율을 이제 알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번엔 지금은 이제 2015를 하니까 2015에도 똑같이 그게 이제 뒤에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많은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119쪽에 보면은 많은 게 5-2에 보면은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생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별도로 딱 떼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딱 떼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 나머지 남은 거는 어디로 가버렸냐 이 말입니다. 바로 5-9에 보면은 자신의 가치 있는 점을 개성적인 발상 표현으로 가서 운율이 거리 넘어가 버렸다. 개성적인 발상이 가면은 운율과 역설과 반어와 풍자가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같은 이제 요소죠. 그럼 2012년, 2015 같은데 요소가 조금씩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15에 있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갑니다. 2010에 113쪽을 보세요. 4번에 보면은 표현에 드러나는 작가의 태도에 주목하여 작품을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작가의 태도가 나오면 의도와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태도를 드러내는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은 주제, 태도는 주로 어조, 주제관. 그러면 태도, 어조를 형성하는 표현법 주로 반어, 풍자, 역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2015로 가면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운율하고 같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에서도 운율에 의해서 주제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는 운문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표현법에서 의도, 개성적인 바로 많은 게 발상으로 그것이 2015는 넘어간 겁니다. 같은 이제 요소가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르게 이제 재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나 2015는 같은 형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표현법은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효과입니다. 효과. 표현 방법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효과죠. 표현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시적 화자나 서술자, 작가의 만한 사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기법을 뭐라 그랬어요? 표현법이라고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표현법을 통해서는 사상과 감정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나 있냐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명확하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라 이 말. 개념을. 그래 개념은 가장 기초 공부입니다. 가장 기초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게 수능 공부하듯이 공무원 공부하듯이 그냥 껍데기만 날로 먹으려면 안 됩니다. 시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사 임용시험은 개념 공부를 정확히 해야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 날로 껍데기만 공부하면 평생 합격 안 됩니다. 너리라도 정확하게 공부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임용의 시험의 성격에 맞게 공부를 한다 이 말. 그러니까 많은 게 자꾸만 많은 게 여러분이 많은 게 점수 편차가 아주 미묘하고 자꾸 떨어지는 개념이 약해서 그래요. 유사하기는 한데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개념이 약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개념.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껍데기만 자꾸 공부를 하니까 비슷비슷하게는 쓰는 겁니다. 비슷비슷하게는. 그런데 핵심은 단어를 못 짚는다면 핵심 단어를.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에 맞는 정확한 의도에 맞는 핵심 키워드를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랑비 어쩌듯이 조금씩 감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념이 약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 개념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본 지식을 익히는 데부터 있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공부를 해라 이 말. 알겠어요? 평생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실력을 평생 써먹어야 돼요. 다른 시험은 여러분 시험만 통과하면 그 지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 시험이 공무원 임무 수행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수능 성적이 대학교 가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아니잖아요. 수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필요한 지식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능으로 끝나요. 통과하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껍데기만 공부해도 되지만은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써먹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올 때부터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9, 10월 달에 모의고사 칠 때 답을 쓸 때 쫓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지식을 익히려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9월 10일 때는 지식을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새로운 작품을 익히고 지식을 익힌다면 그때는 그때는 그런 게 모르는 게 나오면 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미 지식이 내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5, 6, 7, 8, 4달 안에 점검을 다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늦어도 4달 안에 지금부터 점검을 다 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틈만 주지 말고 공부를 하라 이 말, 익혀라 이 말이야. 노는 시간도 많은 거야. 줄여라 이 말입니다. 일주일 내도록 한 달 내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휴식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지금부터 1월 20일 때까지 휴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루 놀았다. 이야기했잖아요. 1월 달 열흘 놀았다 생각하세요. 일주일 놀았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70을 놀아. 2달을 뭐 하는 거예요? 놀고 시험 치는 겁니다. 2달을 놀고 하루 놀았다. 10일 노는 겁니다. 1월 달. 알겠어요?
2달 공부해가지고 놀고 시험 치고 경쟁에 붙으려면 이길 놈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놀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알겠어요? 하루 놀으면 무조건 자기는 뭐에 처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 놀았다. 0점 몇 점씩 깎인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놀 정신이 없겠죠. 오늘 막 휴식했다가 그러면은 많은 게 깎이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명심하라 이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1월달, 4월달 공부하고 5월달부터는 다릅니다. 그렇죠? 바짝 긴장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5월달 지금 보는 거는 11월 많은 게 30일날 12월 초에 시험 치는 그날까지 안 본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 것은 12월 모의고사 때 시험 실제 시험 때 문제 보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익혀야 됩니다. 집중해서 봐라 이 말입니다. 집중해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서 집중하면 안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라 이 말입니다. 긴장을 바짝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해수욕까지 쓸데없는 생각을 아주 지우세요. 내 사전에는 그랬잖아. 휴식은 없다는 걸 싹 지우래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11월 달까지 내년 1월 달까지는 로봇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감정이 없는 로봇. 그렇죠? 감정이 없는 아메바. 알겠죠? 항상 선생님이 이제 재수할 때 이야기했잖아. 나는 아메바다 하고 하는 거야. 외치면서 재수를 하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남의 밟으면 밟히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렇잖아요. 아메바는 탁 불뜨다 그게 요즘 4차 뭐처럼 그렇잖아요. 분리됐다 밟아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시비 걸고 부딪히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왜라는 질문을 떠올리지 마세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왜라고 묻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그냥 찾으세요. 그냥 왜라는 질문이 답이 없습니다. 그 왜는 많은 거예요. 내년 1월달 합격이 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입에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많은 거예요. 그 자체를 이제 우리는 쭉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익히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문제를 보세요. 아까 말했죠. 작품의 표현 방식과 효과 딱 이랬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표현법이라면 표현 방식이면 전통적인 표현법이 뭐예요? 배웠잖아요. 우리가 작문도 배웠고 화법도 배웠고 우리가 문학에서도 배웠습니다.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면 표현법이 뭐예요? 전통적인 표현법이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법이나 작문에서는 하나 더 붙어 있죠? 관용표. 이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됐어요?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효과를 알고 있는지 떠올려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효과를. 표현은 효과, 주제를, 아까 사상이나 감정을, 주제를, 그랬잖아요.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문학의 본질은 전부 다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설적 표현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문학이 아니에요. 보고문입니다. 실록입니다. 문학은 바로 많은 게 허구입니다. 가공입니다. 가공. 알겠어요? 가공이에요. 가공. 그러면 가공을 해서 많은 게 많은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학은 상상력을 줘야 됩니다. 함축성을 줘요. 그래서 무슨 표현법을 쓰게 돼 있어. 문학은 무조건 모든 문학은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문학이 되는 겁니다. 문학에 되는 조건이 비유와 상징적 표현, 즉 간접적 표현, 그걸 문학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문학적 표현을 다른 말로 간접 표현, 우회적 표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화법으로 가면 대화 함축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화법으로 가면 우리가 전통 말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간접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래서 문학을 하면은 바로 많은 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 예술을 하거나 문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아주 원만하다 이 말이에요. 직접적인 대화를 안 하니까
부담이 없는 대화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 대화를 한다 이 말, 비유적 대화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학이고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싸울 일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문학의 본질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기본에서 거기다가 이제 신익과 바로 말하는 운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문체와 어조와 관계에 있으니까 풍자가 있고 반어가 있고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체가 이제 있는 어조가 형성돼. 그래서 냉소적, 반어적, 역설적, 풍자적, 해학적 이런 게 이제 있는 겁니다. 어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조에 관계되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낙천적, 객관적, 주관적, 염세적, 비관적, 그렇지. 관조적, 이거 우리 시할 때 어조 배웠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런 어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낙천적이라 할 때 그러면 태도와 관계되니까 우리는 바로 뭐예요? 음아름이를 보는 겁니다. 음아름이를 본다 이 말입니다. 낙천에 관계되는 시어를 보든지 언어를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도는 뭐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문학은 전부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언행을 통해서 나타난대. 언행. 언행이니까 그 사람이 쓰는 말, 그 시에서 쓰는 언어, 소설에 쓰는 언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태도를, 언행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태도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문학에 사용된 언어를 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태도를 보는 겁니다. 태도는 우리가 행동은 안 나타나니까 어조로 나타난다. 어조로.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보면은 뭐 태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딱 보면 먼저 뭐가 나옵니까? 상징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제 첫 시간이니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정확한 방법을 배우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주제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냐. 이 상징 의미가 곧 뭐 하는 거예요? 주제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무신짝과 큰산은 바로 뭐예요? 대립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큰 산이 상실돼. 큰 산이라는, 그러면 이 상징 의미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생경하거나, 그랬잖아. 아무 뭐야. 상징이나 비유는 항상 뭘 가지고 있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유는 바로 뭐냐? 직유법처럼 연유법처럼 상징은 직유 비유보다는 많은 게 더 간접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비유죠. 그죠? 원관념이 없이 보조관념만 드러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막 고무신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게 큰 산이라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뭐 하는 게 상징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고무신은 참 우리가 애매모호하죠. 그러면 산은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보세요. 일반적으로 문학을 쓰면 긍정 의미와 부정 의미로 많이 써. 긍정 의미로 많이 쓴다 이 말입니다. 왜? 산은 항상 안정된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뭐하나?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산은 삼각형으로 항상 되어 있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산 속에는 모든 삼남한사의 모든 것들이 전부 그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산이라면 바로 뭐냐? 안정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뭐냐? 동양에서는 풍수사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은 신성시역입니다. 어떤 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포용하고 화합하고 그랬잖아요. 수용하는 의미, 긍정적 자세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큰 산은 바로 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거나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정신적인 가치, 안정감. 그러면 고무신은 집집마다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고무신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제 현대인의 이기심, 불안한 정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무신은 작품마다 다를 수 있죠. 장순아가 쓴 고무신을 보면은 뭐가 됩니까?
장순화가 쓴 고무신은 현대신은 보면 어때? 대떠로 위에 놓인 하나, 둘, 셋 고무신이죠. 그때는 바로 많은 게 정군가도와 더불어서 많은 게 그렇죠. 농촌의 그런 정서죠. 소박한 다정다감한 가정의 모습, 화목한 모습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저께 배웠던 바로 손창섭의 잉여인간의 고무신이 있습니다. 코숭이를 이제 들고 가죠. 그때 고무신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품마다 그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사물들은.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산은 일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거의 다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쓰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1번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를 활용, 가를 이제 배웠고, 그렇죠. 항상 이렇게 복합 문제가 나오면 별도 문제입니다. 별도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복합, 우리가 논술 문제라고 해서 유기성이 있거나 공통적인 있는 것도 나오지만 거의 별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 문제는 한 개 한 개가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조건 3개가 서술형 3개 문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서술형 3개 문제가 그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5점짜리만 서술형이 2개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논술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문학 작품에 따른 상징의 심미적 효과. 상징의 심미적 효과라는 건 아까 상징이 앞에 썼잖아요. 이제 배웠잖아요. 아까 뭐 하는 거예요? 함축성을 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교목이라는 시가 지니고 있는 시의 상징 의미를 보면 됩니다. 교목이라는 사물을 떠올려 보세요. 교목은 뭐예요? 아주 고든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육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작가를 알거나 사조를 알거나 시대를 사회문화상을 알면은 이 사람이 교목이랑 한 같죠. 그러니까 이육사 나오면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의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강한 의지다 이 말. 불의의 항가는 강한 의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목은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부정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라, 꽃피지 말아라, 뭐 마지 말아라, 뭐 마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점천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교목을 통해서 바로 많은 게 어떤 상징이자 그러면 자기의 강한 많은 게 그랬잖아. 그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일종의 바로 비장미, 숭고미 이런 걸 드러냅니다. 심미적 기능이니까. 그렇죠. 강인한 의지, 불의에 굴하지 않는 작가의 강인한 의지. 그러니까 이제 심미적인 효과니까 바로 그러한 굴하지 않는 비장함, 숭고함, 장엄함 이런 걸 이제 드러낸다 이 말. 그러면 작품을 안 봐도 금방 가능합니다. 이제 2, 3년에 이제 그걸 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수는 토의 활동. 토의는 바로 뭡니까? 자, 토의 정의 보세요. 토의 한마디로 말해서 토의는 뭐라고 했어요? 협력적 문제 해결이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진다. 그러면 여기는 문학이니까 뭡니까? 문학은 바로 목적이 뭐예요? 이해 감상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양한 작품에 모르고 있는 아니면 작품 속에 있는 첫 번째 하는 게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보다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토의는 문제이긴 여기는 문제. 그러면 여기 문제가 뭡니까? 문학이니까 문제가 뭐예요? 작품을 이해하는 거지.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어떻게? 더 많은 거예요. 토의는 바로 보다 효과적인 가장 토의 알잖아요. 문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탐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품에 대해서 가장 깊고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됐잖아요. 그 다음 토의는 바로 혼자 하는 게 협력적인 문제. 그러면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시어에 대해서, 19절에 대해서 각자의 뭐를 드러냅니까? 해석을 한다.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대안 중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각자 제시한 안이 다 채택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각자가 제시한 해석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해석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각자의 만화 해석을 뭐 해야 돼요? 비교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비교 분석하는 게 바로 뭐야? 비판적으로 뭐 하는 거야? 감상하는 거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에 대한 뭐가 정확한 해석이 되면 다양하게 해석하도 뭐하러 어떻게 하나? 작품을 근거로, 작품을 바탕으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해석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게 시험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이 문제하고 똑같은 게 김춘수의 꽃이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꽃을 풀었으면 이 문제 푼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 풀었으면 꽃이 푼다 말이야.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작품만 달라지면 다른 문제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학을 뭐로 보니까 작품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문학은 인용문학은 절대로 작품을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성취 요소와 문제 유형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같은 것이라고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오면 틀려버리는 겁니다. 같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도. 그렇죠? 그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그러면 이 작품이나 이 작품이 잘못된 걸 골라라. 그랬잖아요. 토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 다의 학생이 부적절히 해석한 네. 그러면 김춘수의 꽃이 잘못된 해석 똑같잖아요.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작품의 뭐야? 맥락에 맞지 않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작가의 의도에 맞지 않게 해석했다. 그거는 이 작품이나 김춘수의 꽃에서는 똑같은 답입니다. 나중에 기출 보면 알 겁니다. 금요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라 이 말이야. 기출을. 새로운 작품을 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하려 하지 말고 기출을 정확하게 외우고 그 다음 뭐예요? 확산을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 뭐야? 가장 기본 교재가 뭐라 그랬어요? 교육과정 해설서입니다. 그걸 얼마나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교육과정 해설서 바로 이거죠. 그렇잖아요. 성취 요소입니다. 2009, 2012, 2015.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출입니다. 기출. 세 번째가 뭐예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수업이 많은 거예요. 그 세 개를 중심으로 모든 커리큘럼이 짜 있잖아요. 그 세 개를 중심으로. 작품집은 그냥 하나에 많은 거야. 이거는 해설서일 뿐입니다. 참고 백과사전일 뿐이에요. 이거는. 개론서나 이런 거는 백과사전일 뿐이에요. 사전을 통째로 외우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왜 자꾸 통째로 외우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공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먼저 보면서 그러면 보세요. 큰 산에서 나온 것은 뭐밖에? 교목에서 나온 것은 뭐예요? 상징 의미 하나밖에 출제된 게 없어요. 작품에서. 여러분이 큰 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이거는 기본입니다. 가장 상식적이죠. 큰 산이라는 작품을 하면 이 상징 의미가 상식적, 이게 곧 뭐예요? 주제입니다. 제목이 속에 주제가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큰 산의 상징 의미가 곧 주제예요. 쉽게 말해서 소설은 바로 뭐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죠. 소설은 문제점은 해결책. 그러면 큰 산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만 있다 이 말이에요. 고무신만 뭐야? 날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큰 산의 소설이 그거예요. 고무신만 날아다닌다 이 말이야. 그래서 큰 산이 그것은 왜 그러면 고무신이 계속 집집마다 앞집마다 날아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큰 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많아. 그러면 그것을 없애려면 뭐야? 큰 산이 존재하면 된다는 겁니다. 큰 산이 존재하면 끝이에요. 이 소설이. 이제 그게 바로 뭐야? 주제입니다. 아까 말한 위에 있는 성취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뭘 봤어? 그 주제를 드러내는 뭘 봤어? 요소. 문체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야? 문체와 뭐가 됩니까? 주제를 이야기해 물은 겁니다. 큰 산은. 큰 산은 구성 요소가 있는 것도 구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면 이청준의 작품을 보면은 바로 구성이 중요합니다. 왜? 이청준의 작품은 거의 다가 액자형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많은 거예요. 인물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 제목이 인물이 아니잖아요.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소재, 배경, 소재를 통해서 상징 의미를 통해서 드러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는 바로 뭐가 중요하다? 위에 있는 공략법 중에 뭡니까? 문체와 뭐가 된다? 주제입니다. 모든 것은 주제로 귀결되니까 문체를 통한 주제에 초점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만 공부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소설을 공부하거나 뭐 할 때마다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뭐에 가장 기본적인 특징적인 걸 기억합니다. 그게 제목이라고 그랬죠. 제목. 그 다음에 그 제목이 안고 있는 또 다른 요소, 그걸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읍시다. 자, 배운 것 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메밀꽃 필무렵다 이러면 바로 뭐예요? 제목이 딱 뭡니까? 배경이죠. 배경을 기억한다면 배경.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게 문체입니다. 문체. 거기는 갈등 구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건이 별로 없어요. 회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한다면 작품 속에 가장 키워드가 뭘까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1월 달, 4월 달 선생님 뭐예요?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분석하고 전략을 찾는 겁니다. 분석 전략 단계라 그랬잖아요. 전략은 뭐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예요? 방법이죠.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전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작품 소설을 분석해서 이 작품을 바로 뭐예요? 출제가 제일 많은 방법이 뭘까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이 메밀꽃 필무하면은 바로 뭐다? 배경과 바로 많은 게 문체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 전략이다 이 말. 방법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작품은 사건도 없고 그렇잖아요. 갈등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배경과 문체만 정확하게 알면은 그러니까 배경과 문체를 통해서 뭘 드러낸다? 주제를 형성한다 이 말입니다. 왜? 모든 현대 소설은 주제를 형성한 방법이 전부 간접짓이니까. 그러면 뭐를 통해서 배경과 문체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한다. 그러면 작품 분석해 보세요. 전부 다 배경과 문체를 통해서 주제가 드러나잖아요. 주제가 순수한 사랑이죠. 그럼 배경이 뭐예요? 달밤입니다. 맞아요? 문체가 뭐예요? 서정적 문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 거기는 보면 쉽게 말하면 불륜이죠. 요즘 많은 허생원은 미투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렇죠. 폭행이잖아요. 강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집이 망해서 물레방앗간에서 바람 쐬러 나오는데 그냥 덮친 거 아닙니까? 허생원이. 윤리 도덕적으로 찾으면 폭행이죠. 성폭행입니다. 전자팔찌 차고 그랬죠. 병경 차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불륜과 성폭행이 뭐로? 순수한 사랑으로 둔갑시킨 이유가 뭡니까? 배경과 문체. 그것도 어디에? 배경이 달밤, 소금을 뿌린 흔한 달밤, 누구나 볼 수 있는 속에 했으니까 많은 거예요. 음흉하지 않다는 겁니다. 낭만적인 서정적인 문체를 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묘사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사랑으로 둔갑을 수, 그게 작가의 힘입니다. 작가의 힘. 왜 지금 이게 나냐? 그런 문체의 효과, 작가의 힘을 빌는 게 황순원의 소설입니다. 황순원은 문체의 달인이다 이 말입니다. 문체의 달인.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 한 장 준 게 있는데. 그치, 모든 소설이 이 사람 문체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채만식의 소설에만 문체가 뭐예요? 풍자와 해악이라는 문체가 주대에 깔려 있단 말이야. 손창섭을 할 때는 뭐가 깔려 있다? 냉소적인 문체가 주대로 깔려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냉소고 어떤 게 해악이고 어떤 게 풍자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네. 요 문체 이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뭐든지 우리는 근거가 떠올려야 됩니다. 근거, 단서가 떠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능에서는 객관식이 있다니까 이름만 알면 됩니다. 해악, 풍자 이 말만 알면 돼요. 그런데 임용은 왜 해악인지 찾아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풍자인지 그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작품 속에서.
단서를 찾아서 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깊게 공부하려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상호 텍스트는 해석을 하는 대로 반드시 모든 해석은 뭐예요? 해석은 주관적이죠. 해석은 주관이 되려면, 해석이 타당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 그러면 거기 왜 해악이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 그런데 여러분이 근거를 안 해온다 이 말이에요. 근거를. 그래서 시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자꾸 애매모호한 겁니다. 결과만 외우고 주장만 외우고 근거를 안 해온다 이 말이에요. 근거를. 수능을 할 때는 결과만 알면 됩니다. 근거가 이미 객관식으로 다 적어놨으니까. 근데 임용은 전부 서술형이고 주관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답형 시험입니다. 예전처럼 선택형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선택형이면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서답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거를 외우라 이 말이야. 근거가 없는 많은 거야. 주장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뒤에 문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 그걸 이제 우리 제일 쉽죠. 문학은 전부 다 많은 게 모르면은 뭐든지 독서든 작문이든 모르면은 나누면은 두 개 쓰면은 인지적인 요인, 정의적인 요인 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게 답을 쓰는데 딱 분류 기준을 하면 나중에 모르겠으면 기출 해설서 보세요. 여기는 소설을 하니까 소설만 해놓은 겁니다. 알겠어요? 상징 의미만. 그럼 기출집 해설집에 2013년 거 기출 해설서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딱 보고 나는 답의 기준을 뭘 잡을 건지 딱 떠올려야 돼요. 기준이 탁탁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기준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디 가기 전에 그 가기에 대한 구도가 떠올라야 됩니다. 길이 안내가, 이미지가 탁 떠올라야 돼요. 어디로 어떻게 해서 간다.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방향이 어디로 가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수단으로 갈 건지 딱 떠올라야 돼요. 미리. 그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약속해놨는데 그거 가면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몇 시간 걸리는지 알아야만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래야 여기서 출발을 언제 할 건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많은 거에 분석하기 전에, 가기 전에 그 전체 계간을 알아야 됩니다. 윤곽을 잡아야 돼요. 윤곽을.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도, 문제만 보고도 윤곽이 탁 잡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윤곽이 잡히도록. 해설 보고 익히려 하지 마라.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9, 10월 달에 보면 해설서 주고 익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 다 떨어집니다. 문제 모의고사 치고 나서 해설서 안 줍니까? 해설서 보고 답이 익히는 그건 때려치워야죠. 그건 1월 달 공부잖아요. 그러면 9월 달 공부하는 놈이 1월 달 공부하고 무슨 놈은 학교 갑니까? 지금 다른 놈은 다 지금 9, 10월 달에 공부하는 천지인데. 10,000명 중에 500명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00명 중에 500명이에요. 상대를 무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수준, 여러분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보다 조건이 나쁜 놈 한 놈도 없어요. 수험생이. 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나왔든지. 그렇죠. 다른 과 같으면 바로 교사 자격증 다른 학점을 이수했든지, 교육대학원을 나왔든지, 최소한도 1, 2년 시험을 쳤든지, 조건 한 개도 여러분보다 나쁜 놈 없어요. 10,000명 중에 500명 뽑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10,000명 중에 500명을 뽑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활을 다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늦으면 그냥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여러분 우리 전국 체전에서는 자기가 이상화 나가면 항상 1등이에요. 병상하면 그렇죠? 왜? 너무나 실력 차가 나니까. 그런데 올림픽 나가면 많아. 그렇잖아요. 0.01초 차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만큼 도토리 키재기 선수, 금메달과 동메달 1등부터 500까지 많아. 들어오는 거 보세요. 전부 0. 몇 초 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금메달, 동메달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록을 보면은 많아. 그게 여러분하고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커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고 붙는 놈에 많은 거예요. 차가, 극간차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잡고 지금부터 그는 긴장감을 가져라. 알겠어요? 긴장감을 가져야 정확하게 외워집니다. 그 긴장감을 가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은 저번 주 금요일날 한 잔 먹고 퍼지게 한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술 처먹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처먹으면 그럼 내년에 또 처먹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세요. 그렇죠. 술 먹고 싶으면 합격하고. 알겠죠? 선생 되면은 매주 처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매주 처먹을 수 있어요. 돈 없어요. 여러분 아빠 일정해 보세요. 선생 되면은 그렇잖아. 단번에 그렇잖아요. VIP 고객으로 대출 몇 천만 원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신용대출 제일 대출 잘 되는 데가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거 없죠. 돈 천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언제 결혼하면 언제 결혼 안 하면 되잖아요. 평생 자기 혼자 벌어 자기 쓰는데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돈 가지고 다른 논패들 먹이 살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쥐 먹고 살면 되고, 애새끼, 그렇잖아요. 평생 쓰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한 남자, 한 여자만 살고 천지가 남자, 여자인데, 그렇잖아요. 관념 차이입니다. 관념 차이.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루를 했다가 가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조금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 6, 7, 8, 9, 10, 11월, 12월, 1, 9달입니다. 9달을 죽자고 하면 여러분이 많은 거야. 죽을 때까지 많은 거야. 평생 먹고 사는 거야. 이 정도 투자,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이 정도 9달 투자 끝으면 그렇잖아요. 9달 투자하면 90까지 많아. 평생 삽니다. 평생 살아요. 그 정도 투자하면 가치 있잖아요. 9달 동안 여러분 죽자고 공부해도 안 죽습니다. 9달 공부 안 해서 죽지. 그렇죠? 공부 안 해서 죽는 놈이 많지 공부해서 죽는 놈은 거의 없어요. 알겠지? 공부를 안 해서 비관해서 죽는 놈은 수없이 많아도 9달 동안 죽자고 밤샘이 하면서 공부해서 죽는 놈은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죽는 놈은 없어요. 공부 안 해서 죽는 놈은 수탁이 많아도. 세상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하면은 안 죽어요.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겨요. 옆에 사람은 막 지치고 죽을 것 같아. 왜 그래? 네 죽을 것 같다 하지면은 자기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야. 힘이 생겨요. 그게 이제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구조입니다. 몸의 구조. 알겠어요? 몸의 구조.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문제 봤죠? 요걸 이제 잘 보면은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뭘 합니까? 이제 그게 왜 이제 이걸 했냐면은, 자, 2013년도라면 요소가 뭡니까? 표현 방법입니다. 효과. 표현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다양하니까. 표현 방법이 제일 다양해요. 그렇잖아요. 표현법이 제일 다양하잖아요. 구성도 꼴랑 몇 개밖에 없어요. 자, 생각을 소설해보세요. 구성 몇 개밖에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크게 나면 이제 우리 유형별로 평면, 입체, 이거죠. 그 다음 평면 중에 순차적 구성, 입차적 구성, 그렇지? 액자 구성, 사파 구성, 피카레식 구성, 이거밖에 없잖아요. 기껏해야 5밖에 없어요. 5개. 수사법은 여러 수십 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갈등도 몇 개밖에 없어요. 사건도. 5밖에 없습니다. 내적 갈등, 외적 갈등, 그렇지? 개인과 갈등, 사회 갈등, 운명과 갈등, 환경과의 갈등. 5밖에 없어요. 배경은 많아. 꼴람 많아. 2개밖에 없어요. 자연 배경. 그거 하나밖에 하면 외워도 되면 사상, 사회, 문화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나오지, 종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인물 뭐야? 기껏해야 인물 뭐야? 성격 제시 방법 2. 인물 유형 한 4개. 그럼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문체는 너무나 많다, 표현법은. 그래서 표현법이 어려운 겁니다.
그 표현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험의 당락은 표현법을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법이 뭐를 통해 드러낸다? 표현법이 왜 다양하니까, 표현법 종류가 많으니까 작품의 모든 성격의 차이점은 다른 거는 전부 뭐 때문에? 표현법 가지고 드러낸다. 그것이 바로 문체입니다. 문체에 의해서 작가의 뭐가 드러나니까?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변수가 너무나 몇 개 없기 때문에 개성을 드러내기가 없어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피자가 그놈이 그놈이지, 그렇지? 그렇잖아. 피자가 기껏해야 많은 거야. 둥글거나 네모거나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표현법이 뭐나?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 수십 개의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위에 뭐를 많은 거야? 토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표현법이죠. 얹어지는 토핑이 바로 표현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피자 종류가 수없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피자와 밀가루 똑같죠. 그렇잖아요. 들어간 재료는 똑같잖아요. 어느 피자 가게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개성을. 그러니까 문체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문체에 대한 걸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표현법, 수사법, 그게 다 들어갑니다. 문체 안에, 그렇죠? 표현법까지. 그걸 이제 보면. 그래서 그 다음 보고, 그 다음 다양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거 이제 2페이지 프린트 보세요. 다양한 해석 방법은 두 가지죠. 뭐라 그랬어요? 작품을 해석한다. 주체가 누굽니까? 독자죠. 그러면 독자가 딱 하면 독자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랬어요? 배경 지식. 그렇죠. 지적 수준입니다. 인식 수준. 그 다음에 관심. 이제 인식 수준이 이거는 바로 인지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흥미, 관심, 태도, 이런 거는 가치관, 이런 거는 정의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요인은 배경 지식과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흥미, 관심,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은 정의적 요인이에요. 여기에 의해서 작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품을 하면 인지적 능력도 길러지고 정의적 능력도 길러지는 겁니다.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 그러니까 문학은 문학이 아니라 전부 뭐예요? 교과입니다. 교과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과 안에는 뭐가 있다? 화법도 있고 독서도 있고 작문도 있고 문법도 있고 문학이 있는 겁니다. 국어 안에. 알겠어요? 국어 안에. 그러니까 문학은 바로 문학은 화법이나 독서처럼 독립된 국어의 교과일 뿐이에요. 교과 수업을 해야 됩니다. 문학은. 제발 수능식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수능식으로. 교과라는 걸 명심하라 이 말이에요. 교과라는 걸. 그러니까 교과식으로 문학을 접근하는 방법을, 문학 작품을 분석을 많이 하고 그걸 많이 외운다고 절대로 문학 시험 잘 치는 게 아닙니다. 기출 봤잖아요. 문학 본래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상징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두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두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많은 게 큰 산하고 교목 해가지고 그 두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품, 현상, 교목, 작품 달달달달 외워본 대로 한 문제밖에 못 풉니다. 셋 중에서 한 문제.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몇 점 날라가 버려요. 논술 10점인데 그렇잖아요. 3점 맞고 나머지 뭐 하는 거예요? 7점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논술 7점 날라가 보면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작품 분석하면 3점밖에 못 맞아요. 3점밖에. 기출을 잘 봐라. 그래서 기출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지를.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그러니까 작품 분석에 너무 초점을. 그러면 이제 독자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해석 방법이죠. 해석 방법. 이게 이제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문제 다양하게 일단은 뭐예요? 작품을 읽고 뭐 해야 됩니까? 작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항상 뭐든지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작품을 읽고 그렇잖아요. 작품을 보다 정확하게 내용 이해를 먼저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뭐 해야 됩니까? 주관적, 주체적 관점에서 그 주체적 관점이 독자 요인과 해석 방법을 활용해서
바로 뭐야? 그 다음에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뭐예요? 능력을 길러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해석, 감상 능력이죠. 그래서 독서로 치면은 감상적 이해와 많은 게 평가해내는 거니까 우리는 바로 뭐예요? 비판적, 감상적, 창조적 이해 능력.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독서 중에서 최고의 고등사고잖아요. 그러면 다죠. 자, 작품을 읽고 작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뭡니까?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죠. 그걸 바탕으로 뭐 해야 됩니까? 비판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야? 내면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게 적용, 실효,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 그 시험 나왔잖아요. 뭐야? 독서는 사고가도 고등사고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비판적 사고와 감상적 사고는 뭐가 전제로 깔려야 돼? 사실적 사고나 추론적 사고가 전제가 깔려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가 단계적으로 형성하는 겁니다. 한 방에 날로 상승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계별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원리. 문학은 기본적으로 감상적 이해입니다. 그러면 감상적 이해가 문학의 기본입니다. 이해 감상이니까. 그러면 감상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감상 능력에서는 우리가 구성주의에서는 뭐까지 이제 포함된다 그랬어요. 수용 안에는 바로 뭐예요? 생산이 같이 내포되어 있다. 적용 능력, 재구성에는 능력, 창조적 재구성 능력까지 들어요. 이게 창조적 이해잖아요. 창조적 이해는 배웠죠. 작년 시험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낼 수 있는 겁니다. 대안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작년에 이제 배웠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바탕으로 작품을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이해됐죠? 작품을 한 개 한 개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많은 거에 활용했는지. 알겠죠? 구성을 활용했는지, 문체를 활용했는지, 인물을 활용했는지, 사건을 활용했는지, 배경을 활용했는지, 그렇죠? 사회 문화상을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요소를 전부 활용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한 작가라도 그 중에 유난히 강조한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험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작품을 보면서 볼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고 이 작가는 뭐뭐를 강조해서 그렇죠.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는지 그게 주안점을 보고 사건 해결을 보는 겁니다. 갈등 해소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뭘 작품을 봅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암흑기에 이제 작품을 기출을 한 번씩 보면서 뒤에 작품을 이제 황순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